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할 때 공유를 누르면 거기에 이제 조그만 박스가 하나 있어요. 시스템 오디오 포함. 이걸 누르면 그 유튜브라든가 자기 PC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 전체한테 이제 내보낼 수가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 줌도 되고 뭐 팀즈도 되고 다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동영상 나갈 때 공유를 받지 못했었는데요. 다음에 활용을 하시기로 하고요. 네. 그러면 하실 거를 하시죠. 오늘도 이제 플랫폼형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가성비하고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있었는데 그 부분 설명을 드렸었고요. 블링이라는 이 사이트가 아주 활성화가 잘 돼 있어서 인플루언서를 이제 광고 의뢰할 때 좋은 사이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그 필터형하고 고객 참여형 리스트형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필터형은 바이카가 있었고 고객 참여형은 스레들리스 그다음에 이제 리스트형은 카닥이 있었는데 이거 하신 거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2019년에 미디어하고 통신 그 M&A 했던 현황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자료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이게 매 분기별로 M&A 하는 현황들을 계속 발표를 하는데요. 그 자료가 있어서 잠깐 미국 글로벌에서 얼마나 많은 그 기업들이 통신사라든가 뭐 미디어 기업들이 M&A를 하고 있는지를 그 자료가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 전에도 말씀 잠깐 드렸나 모르겠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M&A를 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올라온 기업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뭐 디즈니든 뭐 AT&T든 HBO든 애플 뭐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든 기업들이 M&A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기업을 거대하게 해왔는데 뭐 이런 현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발표는 이제 헤비형, 사업 확장형, 보조형 해가지고 정성환 선생님, 최현 선생님, 이윤희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그 세 분이 간단간단하게 해서 아주 컴팩트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레볼루션 책이 있는데 그 세 번째에서 이제 플랫폼 혁명의 미래라는 그런 그 주제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수익 공식을 가지고 회비형, 사업 확장형, 수수료형 뭐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뭐니 해도 사업에서 수익이 안 나면 문제가 되겠죠. 뭐 다른 것들도 다 수익 공식들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수익 공식을 이제 유형별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생태계죠. 양면 시장도 대체로 이제 양면 시장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고요. 대표적인 게 우버하고 그 에어비앤비 그 한쪽만 있으면 이제 시장이 안 커지는데 양쪽에 이제 이용자와 공급자 이 두 양면의 시장이 균등하게 발전을 해야 그 사업들이 커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처럼 이런 이제 그 생태계가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 생태계가 잘 굴러갈지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회비형은 넷플릭스처럼 월 정액제를 받아서 만드는 거고요. 사업 확장형은 하나 이제 그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걸 기반으로 좀 더 계속 이제 커가는 형태죠. 뭐 아마존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책만 팔다가 그걸 기반으로 안 하는 게 없는 것처럼 지금 확장을 해 나가는 게 있고요. 수수료는 한 번에 이제
그 월 정액제가 아니고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제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보조형은 실제 비용을 부담한 주체를 변환시키는 방법이라고 해서요. 뭐 주로 이제 제휴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 수요되는 비용들을 아니면 그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거기에는 이제 제휴형, 프리미엄, 광고형이 가지고 세 가지 보조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투자형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뭐 크라우드 펀딩도 있고, 엑셀레이터, 외국 기업, 외국 비즈니스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모델, 뭐 이런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크라우드 펀딩 관련해 가지고 몇 개를 재미삼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크라우드 펀딩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을 해놓으면 계속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돈을 내놓고 일정 정도는 저렴하게 미리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제품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만들어지면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해놨는데 아직 2월 작년 말에 해놨는데 아직도 못 받은 게 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제품 제작을 중국에서 못했다고 하던데 어떤 거냐면 스캐너예요. 스캐너 잠깐만 말씀드리면 뭐 제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잘 넘쳐나잖아요. 책꽂이에 다 꽂아놓기도 그렇고 뭐 뒤에 자료가 쌓이기 시작하면 처치곤란인데 그거를 이제 스캔을 해서 그 파일로 갖고 있으면 뭐 그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책을 위에 스탠드처럼 이렇게 놓고 그걸 하나씩 넘기면 책이 금방금방 스캔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10분이면 책 한 권을 스캔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주문을 해놨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6월 15일까지 뭐 만들어서 배송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것도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카메라를 좋아하긴 하나 봐요. 카메라 버전도 여러 개 사고 어제는 강화도에 드론 갖고 놀러 갔다가 드론이 떨어뜨려 먹었어요. 꽤 멀리 갔는데 이게 안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홈 버튼을 눌렀거든요. 그래서 계속 멈춰 있다가 그 배터리 방전돼 가지고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다행히 썰물이어 가지고 떨어지는 데를 위치를 보고 갯벌을 그냥 많이 빠지면서 한 500m 나가서 주워오긴 했어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카메라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안경 선글라스인데 우리 놀러 갈 때 보면은 뭐 에버랜드 이런 데 가서 놀이기구 타면은 뭐 촬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 가운데 아니 선글라스 가운데 카메라가 달려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 때 한번 써먹어 보려고 해놨는데 그것도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것처럼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 형태로 참여해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재밌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맞죠? 이런 뭐 수익 공식들이 있고요. 아까 이제 2019년에 미디어 기업하고 통신 기업들 M&A가 일어났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19년 4사분기에 183억 달러의 이런 이제 거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이 줄었죠. 전년 분기에 2018년 3분기 대비 줄고 2018년 4분기 대비도 줄고 연도 전체로 해도 2019년이 좀 줄었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것 이제 토탈 금액들은 저기 같아요. 대형 M&A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금액들이 커지는데 작년에는 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18년에 ANT가
그 팍스 인수하면서 엄청난 금액이 컸던 게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었고, 전체적인 그 볼륨을 보더라도 이 정도로 137, 이건 개수죠. 137개, 풀로는 635개의 M&A 같은 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이거에 따라 가지고 뭐 부침도 심해지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탑 거래를 보면 여기 와서 자이로 그룹이라는 데가 그 143억 달러 정말 크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그 비에콤하고 CBS하고 통합했던 그 117억 달러. 이 둘은 합쳐졌다, 뭐 헤어졌다,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 두 회사가 현재는 합쳐져서 CBS 올 액세스라는 뭐 OTT도 더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있고, 뭐 스프린트하고 뭐 스펙트럼하고 합쳐진 거. 아니 스프린트하고 그 DC 네트워크 합쳐진 거 500만, 50만, 50억 달러. 뭐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고요. 쭉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미국 시장들은 어떻든 이 M&A를 통해서 사업 규모도 키우고 규모의 경제도 키우고 어떤 데는 이제 범위의 경제까지 이렇게 계속 키워나가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20년에는 뭐 전망하기를 그 스트리밍 전쟁이 일어날 거다. 실제로 그렇죠. 올해 그 큐비라는 그 OTT가 이제 제프리 카젠버가 만든 큐비라는 데가 런칭을 했고, HBO 맥스가 런칭을 지난달 말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달에는 MBC 유니버에서 하는 피콕 TV 이게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면 정말로 이제 스트리밍 전쟁이 벌어질 텐데,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제 제작이 이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뭐 디즈니나 뭐 이런 데들 보면, 올해, 2분기 라인업들을, 편성표를 보면, 과거 거 재방송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다른 나라에서 방송했던 걸 사와가지고 트는 뭐 그런 것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이 스트리밍 전쟁이 일어날 거고, 현재로서는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플러스가 아주 수혜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5G, 아직도 1년이 넘었는데도 5G가 이제 원활하지는 않은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계속 5G 공급이 더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게 영향력이 증가할 거다. 그래서 5G 관련된 M&A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트리밍 이것도 그래요. 애플이 디즈니를 살 거다. 아니면 애플이 넷플릭스를 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뭐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리밍 사업에 따라서 영향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통한 광고 시장이 계속 더 재편이 될 거다. 그동안에는 빅데이터가 없이 광고 시장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한국도 그런 것 같아요. 뭐 KBS나 MBC 프리미엄을 가지고 광고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거 가지고 통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시청률이라든가 자기가 타겟 오디언스에 관련된 시청률을 가지고 광고 시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라이브 스포츠 중계가 미디어 시장을 주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는 이게 전망이 지금까지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포츠 중계가 거의 다 이제 중단돼 버렸고, MLB는 올해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NBA는 7월 31일부터 오픈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랬죠. 도쿄 올림픽 내년으로 넘어갔죠. 뭐 이러면서 올해는 이 부분이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지상파 시청률이 떨어지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스포츠 중계였거든요. 이 중계 부분이 앞으로도 활성화는 될 텐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의 변수가 생겼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전망이 있었고요. 오늘 이제 하실 건데요. 정상 선생님이 예. 미미박스부터 해주시죠. 제가 제 거는 끌게요. 예. 혹시 동영상이 있으시면 없습니다. 없으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아, 예, 예. 그 파워포인트 이제 미미박스를 제가 지금 타면 됩니까? 예. 네, 예. 하십시오. 제가 맡은 그 리포트는 미미박스라고 저도 이제 책을 보고 미미박스를 배웠습니다. 배우고 이제 인터넷을 조금 찾아보고 한 것이 이제 다인데요. 미미박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맞춤형 구독 서비스라고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 구독과 그리고 커머스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를 합친 용어라고 그렇게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미미박스가 뭐냐 하면은 이게 월 한 1, 2만 원 정도의 이제 그 구독자에게 이제 이 정기 구독료를 받고 조그만 박스 안에 이제 그에 상응하는 화장품들을 이렇게 보내주는 어떤 그런 서비스라고 일단은 그렇게 먼저 얘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미미박스는 다양한 브랜드와 제휴를 통해서 뷰티 관련 제품, 이제 화장품이 많더라고요. 구성하여 매월 1, 2만 원 결제하는 가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화장품을 박스에 담아서 보내주는 겁니다. 주로 공급자에게 합당한 대금을 지불하고, 공급자라고 하면은 이제 그 화장품 회사쯤 되겠죠. 대금을 지불하고 제품을 확보하고, 어떨 때는 이제 샘플 위주로 이제 마케팅 명목으로 이렇게 샘플 같은 걸 받아서 이제 무료로 물품을 제공받기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구매 그 방향을 취향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호응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을 분석하고 고객의 스타일과 취향에 맞게 상품을 선정하고, 고객들은 또 이번에는 뭐가 올까라는 어떤 공개되지 않은 어떤 그 비밀 박스를 연다는 어떤 그런 흥미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 미미박스라는 회사의 수익 구조는 구독자로부터 월 1, 2만 원 정도의 구독료를 받고 공급자와 구독자를 중개하는 어떤 그 수수료도, 예. 기업에서 이제 도매로 구매한 뒤 물품을 구매한 뒤 소비자들에게 어떤 이 분배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도매로 구입하기 때문에 30%에서 7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물품을 구입한 뒤에 이 사진에 보이듯이 이런 어떤 박스에 담아서 월 1, 2만 원 정도 상당의 어떤 가격에 맞는 어떤 제품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 미미박스의 어떤 그 직원들은 이제 다양한 제품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이 미미박스의 이제 직원들로 채용해서 이제 고객에 맞는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프로세스는 소비자들에게 맞춤화된 제품 박스를 전달하기 위해 가입할 때 간략한 프로필과 고객들의 취향 정보를 좀 작성을 해서 미미박스가 제공한 제품에 만족할 경우에 구독자가 개별적으로 그 제품을 다시 사는 재구매로 연결할 때는 어떤 그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것도 책에 나온 거를 그대로 받은 건데, 구성 제품 공급업체가 있으면은 이 미미박스 있고 소비자가 있습니다. 제품을 고객에게 이제 보이고 피드백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고객의 취향에 맞는 맞춤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면은 소비자는 이제 구독료를 주는 거고, 이 미미박스는 또 회사에 피드백이나 이제 그 뭐 도매 물품 제금, 제품 대금, 뭐 분석 데이터, 피드백에 대한 분석 데이터 이런 거를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미박스의 이제 그 기업 그 분석을 보면은 2010년도 8월 5일에 이제 설립을 했고, 2019년도 2월 자료인데 종업원은 204명이고 평균 연봉은 3천만에서 5천만 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해 2월 20일 날 나온 어떤 그 기사를 보면은 미미박스는 3월 27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하고 MBX라는 어떤 그 새롭게 개편된 어떤 그 미미박스의 어떤 그 회사가 새롭게 개편돼서 이제 MBX로 이제 재탄생하면서 미미박스의 어떤 그 서비스는 3월 27일로 종료한다 이렇게 그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미박스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미미박스가 MBX로 새롭게 개편되면서 기존 미미박스 서비스는 3월 27일 운영이 종료한다. 이게 이제 제가 인터넷도 좀 찾아봤는데 이 맞춤형 구독 서비스의 운영이 종료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건 잘 이해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개편한 걸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2012년도에 화장품 미미박스는 2012년도에 화장품 박스 구독 서비스로 시작해서 런칭 6개월 만에 이커머스 사업으로 전환해서 온라인 모바일을 기반으로 국내외 4,000개 이상의 브랜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미미박스가 K-뷰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 아름다운 화장품의 어떤 K-뷰티라고 그러는데 그 기반으로 이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도 진출했고 자체 브랜드인 아이미미 카자라는 브랜드를 런칭해서 400개가 넘는 세포라 매장에 입점했다고 합니다. 세포라는 루이비통, 디올 등 최고급 명품 브랜드를 입점한 그런 어떤 회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자체 브랜드인 아이미미와 카자라는 브랜드를 세포라 매장에 입점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미박스는 2019년 1월 미국 존스앤존스 계열 VC로부터 39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현재까지 1억 9천 달러를 투자를 유치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미미박스 이 홍보용 광고인데요.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제 MBX 몰을 오픈한다는 어떤 그런 광고 속에서 회원들만의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래서 이제 그 미미박스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내놓는 어떤 그런 홍보 전단지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미미, 폰 이펙트, 누니 이거는 이제 미미박스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아이템이고 그 다음에 카자 아이드케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제품들을 MX몰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는 게 미미박스가 구독 서비스를 종료한 걸로 이렇게 제가 인터넷을 찾아봐도 잘 안 나오고 해가지고 종료하고 온라인 서비스로 탈바꿈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고생하셨고요. 아주 여성분들이 하셨으면 훨씬 더 재미있으셨을 것 같은데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맞을 거예요. 미미박스 보면 그 위에 아이미미, 포니 이펙트, 누니 이거는 기존에
그 미니박스에서 잘 나갔던 상품 구성품이고요. 이거는 잘 나갔으니까 그대로 가져와서 기존에는 이제 그 회원제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잘 됐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온라인 쇼핑몰을 만든 거예요. 예, 예. 그 MBX 몰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구독형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개별 상품 판매로 바뀐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도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여기 두 분 여성 선생님들 혹시 이거 해보셨나요? 저는 안 해봤어요.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예.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네. 화장품이라는 게 자기 피부 타입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네.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 그 선호하는 그런 타입들이 틀리다 보니까 예. 이렇게 좀 불특정한 상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접근을 쉽게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게 싼 가격에 어떻든 네. 아까도 이제 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올지 모르는 그런 이제 가지고 뭐 좋아했었다 뭐 그런 이제 그 기사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서비스를 이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여기 뭐 샘플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보통 이제 화장품 가게 가면 샘플을 얼마만큼 많이 주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를 가느냐 안 가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저희도 와이프도 그 화장품 살 때 그런 걸 많이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 미니박스도 그런 걸 잘했던 것 같아요. 화장품 업체에서는 샘플을 많이 줘서 자기 상품을 팔리게 하는 어떻게 하면 이제 무료로 받을수록 원가가 적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이제 이 화장품 미니박스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뭐 그런 고유한 화장품은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보편적인 트러블 없는 그런 거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시작할 때 자기가 하는 화장품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보내주고 그게 안 맞으면 또 이제 약간씩 피드백을 받으면 바꿔주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저기 최은서 선생님이 알라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네. 파일이 안 떠. 다시 껐다 켜볼게요. 네. 떴을까요? 네. 예, 떴습니다. 알라딘 중고 서점은 2011년 9월 11일에 종로 이가의 종로점 오프라인 서점을 개점으로 시작을 해서 영역을 좀 넓혀가기 시작했는데 이달 현재 기준으로 국내 45개와 미국 LA점 1개 점포를 운영 중에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이제 지난해 10월에는 전국 알라딘 오프라인 중고 매장 상품을 온라인으로도 주문할 수 있는 베타 서비스를 2개월간 진행한 후에 올해 1월부터 베타 서비스를 거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중고 매점 이광활한 우주점을 정식 오픈에 들어갔습니다. 그전에는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중고 서점의 서적들을 사려고 하면 해당 그 매장에 갔었어야 했는데 이번 1월에 이제 오픈한 중고 매장 이광활한 우주점을 통해서는 오프라인에 있는 서적들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면 이제 알라딘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매한 후에 그 책을 중고 서점에 대파할 경우에 금액 관련한 혜택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온 오프라인이 연계가 되고 있고요. 또 알라딘 중고 서점은 이제 중고책 구매자에게 중고책을 판매하고
또 중고책 구매자는 구매금을 지불함으로써 이제 알라딘 중고 서점이 수익을 얻고 있고요. 이제 판매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 중고책 판매자와 대형 도매상 출판사가 있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책 대금을 지불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책을 판매하고 알라딘이 책 대금을 지불하는 형식이고요. 대형 도매상 출판사의 경우에는 재고 책을 알라딘에 판매를 하면 알라딘이 그에 상응하는 책 대금을 지불하는 형식입니다. 핵심 제공 가치를 살펴보면 이제 새 것과 같이 좋은 책을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통상 이제 알라딘에서 중고책을 매입할 때 최상, 상, 중으로 나눠서 매입을 하고 그 뭐 5쪽 초과 메모가 있거나 제본 탈착, 구석품이 누락되거나 2cm 이상 찢어진 도서나 스크래치 CD, 젖은 흔적이 있는 도서 등은 매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알라딘은 그동안 온라인에서의 책 판매를 발판으로 오프라인 중고 서점까지 냈는데요. 이제 온라인 대형 서점에서 일정 이상의 네임밸류를 얻음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책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데 있어서 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평가인데요. 그간 중고 매장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뭐 관리되지 못하는 책들도 많았고 가게 되면 뭐 오래 묵은 책 냄새가 난다든지 정돈되지 못한 환경을 좀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알라딘 중고 매장은 이와는 달리 이제 매장도 좀 쾌적하게 운영되고 있고 뭐 현재 가보면 카페 같은 것들도 운영되고 있고 책도 직접 오프라인에서 읽을 수 있도록 대형 테이블 등도 마련해 두는 등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자면 깨끗한 중고책을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사고 팔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켰고 이제 과거 중고 서점들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통해서 이제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 공식을 살펴보면 이제 책 판매 고객에게 중고책을 사들이고 구입하러 방문한 고객에게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인데요. 이제 재고가 많은 출판사나 대형 도매상들의 경우에는 그 새 책을 정가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알라딘은 그 책의 동일 중고 서적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고객에 판매함으로 인해서 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고요. 이제 알라딘 온라인 서점을 책을 구매했을 때 6개월 내 중고 서점을 되팔면 가격의 55%를 예치금으로 적립해주는 등의 이제 제도들을 통해서 온 오프라인을 모두 연계함으로써 양쪽 모두에서 수익을 발생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핵심 자원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가장 큰 자원은 알라딘의 브랜드 가치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대형 서점 브랜드가 운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특히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알라딘 중고 서점이란 알라딘이 붙은 걸로 인해서 중고 서점 좀 믿고 이용할 수 있었고 또 이제 대형 온라인 서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적 여유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좀 보다 쾌적한 분위기의 오프라인 중고 서점을 개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알라딘 중고 서점은 중고 서점 업계의 후발주자였지만 이제 네임밸류와 이제 고객들의 믿음과 인식이 성공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제 핵심 프로세스는 그 제도나 혜택을 통해 고객이 스스로 중고책 유통에 적극 참여하게 해서 중고책 회전율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예치금 제공 등이 한 예고, 또 신간을 구입할 때 이제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이제 중고 서점에서 구매할 것을 보장하는 바이백 제도도 운영하고, 또 이제 최근에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단골 멤버십 카드도 출시했는데 이제 알라딘 중고 서점과 제휴된 작은 책방이나 중고 책방에서 구매 시 구매 금액의 15%를 할인받는 카드라고 합니다. 실적에 따라서 월 1에서 4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알라딘 성장세를 사실상 중고 서점이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표를 보시면 이제 알라딘 중고 서점이 나온 건 2011년도인데 2010년 그 중고 서점이 나오기 전 2010년도와 작년을 비교해 보면 당기 순이익이 6.3배 정도 성장했고 매출액도 꾸준히 성장해서 앞자리가 두 번이나 바뀌는 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타 대형 온 오프라인 서점의
경영상은 이 기간에 크게 나아지지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근데 알라딘이 이렇게 크게 성장세를 거듭한 배경에는 중고 서점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업계 안팎의 평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알라딘은 좀 거센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이제 대기업의 고물상 진출이라는 비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한 인터넷 기사를 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인터넷 서점이 독자를 대상으로 뭐 신간도 판매하면서 중고책도 매입하고 판매하는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제 중고 서점은 출판사들에게도 실제 악영향을 미친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2016년도에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한 조사인데 중고 서점에 의해서 신간 단행본의 판매 기회 소실이 7.6%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한 10%까지 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신간이 중고 시장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중고 시장이 신간을 대체해 신간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새 책 판매율이 감소하면 이제 출판업계와 작가들의 인쇄 수익 감소로 직결돼서 새 콘텐츠의 제작을 위한 투자 여력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업계에서는 통상 뭐 출간 후 18개월까지를 신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소 1년만이라도 이렇게 신간으로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알라딘은 출간 후 6개월만 지나면 매입해서 바로 중고 서점에서 판매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익숙해진 독자들의 경우에는 신간을 바로 사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중고 서점에서 사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더구나 지금 코로나19 같이 경기가 위축되면서 이제 실질적인 소비에 좀 더 치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현상 아래에서는 도서 구입 비용도 많이 줄어들고 이제 중고 서점이라든지 온라인 판매 쪽으로 좀 많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출판업계 다니는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신간 같은 것들을 보통 이제 온라인에 알라딘이라든지 S24 같은 데서 그 괜찮은 위치에 놓이기 위해서는 뭐 가격도 잘 책정돼야 되지만 거기에 따르는 그 상품들 있잖아요. 뭐 신간 출시로 인해서 컵이라든지 뭐 에코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출판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6개월만 지나면 또 알라딘 중고 서점을 통해서 또 잘 팔리고 있으니까 이게 출판사 입장에서는 양쪽 모두에서 약간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라딘이 거대 대기업이면서도 이렇게 출판업계에는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출판사 쪽에서는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서 정가제로 서점에서는 최대 10%만 할인할 수 있는데 중고 서점은 중고 상품 업종이어서 할인폭 제한이 없어서 책과 다름없는 상품이어도 가격차가 신간과 그 중고섬에서 판매하는 게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웬만해선 신간이 사기 전에 중고책부터 접근하고 정말 소장하고 싶은 책들만 신간을 구입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좀 출판업계 파이도 좀 많이 줄어드는 결과로 또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그 질문 있으신 분 해주시죠. 그 공유를 끄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 책이라 다들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출판계에서 그 중고 서점이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면 기존 이제 출판업계가 어려울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당연히 그런 비판을 할 수 있겠죠. 출판계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돼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김동호 선생님 눈이 땡그라졌는데 뭐 하실 말씀 없어요? 더
그러시면 이 알라딘을 이용해 보신 분, 최은재 선생님, 오세인데 많으시네요. 출판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네. 저도 전에 한번 오래된 책을 한번 찾으려고 알라딘을 갔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어느 지점에 어느 몇 번째 코너에 가면 그 책이 있다고 해서 가봤거든요. 그냥 가서 한참 뒤지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데스크에 얘기를 해서 안 보인다 그랬더니 그분도 한참 찾더니 이상하네요. 없네요. 그럼 혹시 찾게 되면 연락해 줄게요. 그러더니 끝내 연락이 안 와서 못 샀던 기억이 있는데 뭐 자기 취향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 같아요. 출판계를 저기 하기 위해서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시장의 논리에 맞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교부나 예스24는 전부 다 중고책을 팔지 않나요? 다 팔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 알라딘만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이 한국만 인터넷 서점이 중고책을 매입한다고 돼 있는데 과연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존에도 보면 중고책이 쭉 뜨거든요. 근데 중고책도 보면은 어떤 때는 새 책보다 더 비쌀 때가 있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던데 알라딘도 어떤 경우에는 그냥 새 책 바로 파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일반 인터넷 바이백이라는 제도가 포함되는 도서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바이백 하는 경우에 네. 어떤 거는 바로 알라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에는 영향을 좀 줄 수는 있겠네요. 알라딘에서 사고 6개월 이내에 되파는 경우면 영향을 줄 수는 있을 텐데 어쨌든 그것도 새 책이 나왔을 때 바로 사는 거기 때문에 출판사한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초기에 출판사 입장에서는 책이 많이 나가야 이제 그 인기가 이어질 텐데 어쨌든 재미있는 거고요. 알라딘이 이렇게 이제 아까 단기 순이익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엄청나게 성장률이 높고 잘 되고 있는 기업이네요. 중고책으로 얼마만큼 수익이 날까 싶었었는데 이걸 보니까 그렇지 않군요. 종로에는 임대료도 비싼데 종로 한복판에 알라딘 서점이 있는 거 보면 거기서 버틴다는 거는 장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잘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 간 것 같고요. 아까 비즈니스 모델 여러 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이제 확장성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 간 것 같습니다. 네, 더 없으시면 홍기상 선생님 뭐 하신 말씀 있어요? 손 드신 것처럼 돼 있어서 아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이우중 선생님이 라이언에어에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라이언이요. 네, 안녕하세요. 이걸 어떻게, 데스크톱. 공유를 누르시고, 네네. 예, 이걸 PC로 연결을 해가지고요. 네. 제가 보이시려나요? 예, 네, 예, 보이는구나. 보입니다. 네. 있습니다. 예, 저 라이언에어 발표 맡은 이유진입니다. 라이언에어는 이제 유럽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망해가던 항공사를 현재 CEO인 마이클 오리어리가 이제 대폭 전략을 수정해서 기존의 항공사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경쟁 상대를 기차나 버스를 경쟁 상대로 생각해서 대폭 요금을 인하해서 되게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킨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가 제휴 활용 보조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특히 라이언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은 기존의 항공 서비스를 분리해서 따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기존 항공 서비스는 이제 승객 운송이랑 부가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면 당연히 기내식이 나오는 거고, 기내 이어폰을 주고, 라운지를 운영도 하고,
그리고 뭐 수화물도 이렇게 다 레일에 따라서 운송을 해주는 걸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 형식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기존 서비스를 따로 분리해서 따로 제공하는 거를 이제 차별화로 뒀습니다. 라이언 에어는 서비스 세분화해가지고 다 빼고 제일 기본적인 운송에만 치중을 해서 차별화를 해서 고객들이 부가 서비스가 제외된 순수 여객 운송 서비스만 따로 떼어서 내고,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언에어는 소비자가 내야 될 항공료 일부를 또 공항에 전가하는 모델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휴 활용 보조형으로 보이는데요.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2급 공항들을 이용하면서 해당 공항들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데, 이 사진은 제가 작년 9월 달인가 출장 갈 때 찍은 사진인데, 독일에서 영국으로 넘어갈 때 찍었거든요. 라인에어를 이용하면서. 예. 저는 라인에어를 처음 타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그 에어브리지도 없고 버스도 없고 그냥 공항문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저기까지 비행기까지 걸어가서 탑승하는 모습이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베를린 쉐네펠트 공항인데요. 그러니까 베를린 주공항이 아니라 베를린 변두리에 있는 공항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런던의 제3공항, 런던은 주로 히스로우 공항으로 자주 갈 건데, 저는 스탠스테드 공항이라고 저기 런던의 3공항으로 갔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주요 도심에 있는 공항이 아니라 조금 변두리에 있는 공항들, 지금은 해외 많은 저가 항공사들이 많이 쓰고 있는 전략이라고는 하는데, 특히 라이언에어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2급 공항 중에서도 굉장히 변두리 공항만 취향하다 보니까 뭐 한두 시간 정도 비행을 하고, 다음에 이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비행기를 타고 온 시간보다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샤를드골 공항 같은 데는 안 가고, 파리행은 이제 보베 공항이나 샬론 바트리 공항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베 공항은 파리로부터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샬론 바트리 공항은 150km 이상 떨어졌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로 치면은 뭐 서울행 티켓을 팔았는데 청주국제공항이나 뭐 양양국제공항에 내려준다, 그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서치를 해보니까 뭐 보베 공항은 면세점도 없고, 뭐 샬론 바트리는 활주로가 하나밖에 없다는데, 그래서 라이언에어가 많이 이용해 주니까 연간 이용객이 100만 명도 안 되던 공항이 이제 2008년에는 400만 명 정도로 가는 그렇게 공항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뭐 이 부분이야 어쨌든 가격이 싸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항으로부터 보조금 받고 공항도 이용객이 늘어서 좋고 승객은 이용료가 싸니까 이 정도를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 핵심 가치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요. 당연히 가운데 라이온의 핵심 가치는 저렴한 가격이다. 이건 비교할 바 없이 사실이겠습니다만은, 일단 왼쪽에 수익 공식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방금 2급 공항들에서 보조금 받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이제 추가 요금이 이렇게 막 붙기가 시작하는데요. 수화물 규정이 빡빡하고, 뭐 다른 항공사에서는 기내용 사이즈인데도 뭐 사이즈 규정이 작아서 추가 요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야 뭐 본인이 미리 준비를 하고 하면 될 텐데, 이제 티켓팅부터 좀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당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비행기 좌석을 선택을 하면은 이제 뭐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이나 엑스트라 레그룸이 있는 비상구 좌석을 선택할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라이언에어는 좌석을 아니에요. 동의해 드린 거 네, 아닙니다. 예. 네. 근데 이 라이언에어는 좌석을 선택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교재에서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지 않으며 뭐 탑승 고객의 수를 최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정 좌석제가 없다고 해서 좌석 선택을 안 하고 그냥 내 동행까지 두 장을 발권을 하면은, 하나는 저기 뭐 14C 좌석이고 하나는 저 뒤에 28A 좌석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둘이 같이 타려면 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또 추가 요금을 내고 좌석을 선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라이언의 후기를 보니까, 이건 저도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타임스탬프 기능으로 계속 찍은 올라온 후기가 있는데, 한 2시간여 비행하는 동안, 딱 비행기가 안전번호 오르자마자 바로 카트가 나와서 판매를 시작을 하고, 한 10분 단위로 계속 안내 방송이 나오고, 카트를 끌고 가서 이렇게 물건을 팔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파는 물건도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무슨 전자기기도 팔고, 당연히 물도 무료가 아니니까 팔 거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 자는 승객까지 깨워서 막 팔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핵심 자원 프로세스를 보시면 직원 착취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제가 음, 적 말이지만은 위에 보잉 737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작은 기종으로 단일화 해가지고 이제 모든 비행기가 같기 때문에 유지 보수나 뭐 부품 재고나 아니면 제작사, 보잉사랑 이렇게 쇼부를 칠 때도 되게 좀 유리한 포지션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승무원 교육도 아무래도 용이할 테고요. 저건 이해가는데 이제 이 교재에도 나오지만 직원 착취 같은 걸 보면은 라이언에어 승무원들은 다 외부 인력 업체를 통해서 아웃소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자기 유니폼이나 뭐 교육비, 출장 비용 다 자기가 지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내에서 발생하는 부가 서비스 매출을 일정 수준까지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래서 뭐 승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물품 판매에 나서게 된다고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작은 승객까지 깨워서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말이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측에서 너무 이상한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회사, 이걸 보시면 아까 이 교재에 나오는 건데요. 뭐 라이온에어가 공항으로 보조금을 받고 해당 공항을 이용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이 광고를 노출시켜 주는데 그 정도가 좀 지나치다는 말이 있고요. 그 기본 서비스 사용자는 뭐 이렇게 하고 밑에 이제 부가 서비스 뭐 물도 팔고 하는데 이게 좀 약간 고객 행위가 좀 세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걸 알고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승무원들을 직원들을 쪼아서 이렇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일종의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회사 CEO 이제 마이클 오리어리가 2008년 국제 노총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뽑는 세계 최악의 보스에서 52%를 득표해서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이제 지난 30년 동안 회사를 저임금 저비용 모델 위에서 운영하며 노동자를 착취해 왔으며 노조를 만들려는 직원들을 해고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당시에 이제 2등은 노조 와해 문건 발견 나와서 좀 시끄러웠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등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회사 마이클 오리어리는 이제 저가항공 시대를 불붙인 인물로도의 평가를 받고 약간 괴짜로 평가를 받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지 되게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 라이언에어 좌석은 리클라인 뒤로 젖혀지지도 않는데 이제 뭐 입석을 검토하는 반쯤 서서간 이런 입석을 검토한다느니 뭐 화장실을 없앤다는 한 이야기를 CEO가 직접 나와서 하고 뭐 일부는 농담이었다고 해명을 하는데 뭐 이 농담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례를 보면은 지난 2월 달에 영국 일간 이제 더 타임즈 인터뷰에서 음, 폭탄 테러 보면 주로 무슬림 남성들일 것이다. 30년 전 아일랜드인이었다. 뭐 이런 소리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발표 준비하다 좀 전에 봤는데 7월 달부터 항공편 재개한다 그러고요. 지난해 7, 8월에 비교해서 절반 가격으로 판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되게 싼 라이언에어를 절반 가격에 팔면 얼마쯤 할지 지금 잘 짐작이 안 가는데 아무튼 굉장히 싼 가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비즈니스 모델은 좋은 모델이었는데 이 직원 착취, 뭐 이 서비스는 엉망인 것 같습니다. 한국 저가 항공은 이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서비스는 그렇죠? 뭐 한국 지면은 저가 항공은 예, 항공권이 고가입니다. 저가가 아닙니다. 예, 한국 그 고가라고요? 한국 저가 항공은 아예 라이언에어처럼 완전 다우려 쳐가지고 가격을 엄청 싸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아, 예, 그렇죠. 근데 가끔 이제 그 조금 일찍 구매하고 뭐 이런 것도 옵션들 할 때 보면 또뭐 10,000원에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네. 잘만 선택하면 국내 저가 항공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서비스는 국내 저가 항공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저가 항공들을 몇 번 타봤는데 정말 힘들긴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트렁크 어떤 데는 심한 데는 규격에 딱 안 맞으면 무조건 하나에 비쌀 때는 50불, 뭐 싸야 한 25불, 보통 레귤러한 거는 한 35불 정도는 내야 싣고 갈 수 있어요. 기내에 들고 갈 수 있는 거 아주 조그만 거 하나밖에 안 되고 조금 괜찮은 데는 좀 봐주는데 어쨌든 타이트한 데 걸리면 무조건 이제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중간에 뭐 아무것도 안 주고 아무튼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좌석이 없어요. A 구역, B 구역, C 구역 뭐 이런 것만 나눠놓고 아무데나 가서 앉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본인이 저가 항공을
선택한 바에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항공은 타고 싶지 않죠. 지금 설명하신 거를 보면 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드실 것 같아요. 그 당시 라이언에어 타셨었나요? 아니면 사진만 찍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베를린에서 런던 가는 거를 라이언에어 탔었습니다. 아, 타셨어요? 네네. 실제로 안에서 막 많이 팔고 그랬나요? 예,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중에 쫄아서 잘 모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또 저기를 음식을 안 주니까 어떤 데는 물 한 모금도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내 물품 팔고 또 이제 거기에서 그 기내식 같은 걸 파는 게 또 비싸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저가 항공은 길게 타기는 어려운 것 같고 짧은 단거리 코스 정도는 탈만할 것 같은데 긴 건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뭐 청주공항 이런 데는 그 많이 안 가니까 그런 데 좀 우회하게 해서 보조금 받고 뭐 요금을 저렴하게 하는 이런 걸 찾아낸 그 비즈니스 모델 정도만 저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워낙 또 비쌌잖아요. 그 대형 항공 국적기들이 워낙 비싸가지고 이 저가 항공이 나오면서 좀 싸질 수도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 마음만 좀 잘 쓰시면 저희 그 미국의 사우스웨스트처럼 아주 거기는 직원들이 너무 행복하게 그 승무원들이 일한 데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그 위에 그 짐 올리는 데서 사람이 뛰쳐나오면서 막 그 재밌게 놀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펀한 그런 경영을 하는 게 이제 사우스웨스트가 유명한데 거기도 그 서비스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기내식 같은 거 이런 걸 다 주는 그런 이제 기본 서비스를 다 없애면서 그 금액을 낮춰서 가가지고 성공한 경우고 어쨌든 사우스웨스트는 직원들 자체가 이제 근무하기 좋아하는 그런 그 항공사였으니까 이 라이언에어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제가 저기 한 거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 플랫폼 에볼루션의 마지막 장에 있는 건데요. 플랫폼 혁명의 미래라고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 플랫폼의 영향에 취약한 산업의 특성을 네 가지로 좀 설명을 해놨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플랫폼형 기업 쪽으로 다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정보 집약적 산업 이런 산업들이 취약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산업이 정보 가치가 증가하고 있고 정보의 중요성이 큰 사업일수록 플랫폼의 영향을 받기 쉽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통신 이런 기업들이 다 플랫폼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플랫폼의 영향을 이 기업들이 다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속해 있는 방송사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미디어가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치면 지금은 이제
이 플랫폼, OTT 이런 쪽이 훨씬 더 영향을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확장 가능하지 않은 게이트키퍼가 있는 산업, 대표적인 게 이제 소매업 같은 경우에 재고 관리자, 출판업 경우에 편집자 이런 경우에는 확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뭐 그 애쉬라든가 이베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그 직접적인 거래 게이트키퍼가 없어지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바로 이제 플랫폼 쪽으로 넘어가서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 플랫폼에 취약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고도로 분화된 산업. 플랫폼은 갈수록 그 통합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분화된 산업들은 플랫폼에 취약하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엘프라든가 오픈테이블, 뭐 우버, 에어비앤비 이런 기업들은 그거를 분화된 거를 요 앱을 통해서 통합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 소비자와 그 공급자 요 두 개를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정보가 비대칭인 경우 이런 경우에 특히나 이제 그 한쪽만 잘하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 카펙스라고 여기 대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고차 가격을 전문가가 아닌 한 일반 소비자들은 이 중고차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 이거를 이제 현재는 플랫폼에서 연결을 시켜주죠. 지난번에 뭐 리스트형 뭐 이런 것들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비대칭인 경우 산업들은 그 대칭이 되는 경우 형태처럼 플랫폼으로 넘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이런 것들은 아직 잘 안 넘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의료보험이나 주택담보시장, 의료 같은 경우에는 잘못 진료를 받았을 때 내가 그 당하는 피해가 너무 크고요. 그렇죠. 잘못 주택을 샀을 때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플랫폼으로 잘 안 넘어간다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도 뭐 빅데이터라든가 그 플랫폼의 어떤 기능의 확장을 통해서 좀 넘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잘 안 넘어가는 기업들이 보면 이런 특성들이 있다는 거죠. 규제를 많이 받는 사업. 그 다음에 실패 비용이 높은 산업.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뭐 금융, 뭐 의료, 금융, 뭐 잘못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함부로 들어갔다가 잘 안 되는 경우, 뭐 금리, 뭐 대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패 비용이 높아서 플랫폼 쪽으로 넘어가지를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뭐 지금 현재는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자원 집약적인 산업들, 뭐 석유 탐사, 뭐 광업 이런 것들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플랫폼 쪽으로 아직 넘어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가능성은 계속 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산업들 간 경계가 계속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기업이 대부분이었다면 이런 기업들이 플랫폼 쪽으로 점차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업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판매만 하다가 아니면 전화로만 하다가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뭐 배민이라든가 요기요 이런 거에 도움을 안 받으면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수수료를 내고라도 이런 플랫폼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대부분 일하시는 방송국, 신문, 뭐 여기 계신데 이런 기업들이 되게 힘들어져 있고 이게 다 디지털, 포털 뭐 이런 쪽으로 현재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8개를 가지고 플랫폼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플랫폼으로 가기 어렵다고 한 부분들이
그렇지 않다. 계속 넘어가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요. 교육 같은 경우에 교육이 대체로 이제 정보 집약적이고 전문가들 집단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정보 집약적이고 확장 가능하지도 않고 고도로 분화되어 있고 극단적으로 선생과 학생 간의 비대치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바뀌어가고 있죠. 접근이 확대가 돼서 무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무료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강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유명한 이제 코세라도 여기 있고요. 칸 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접근이 확대가 돼서 기존의 어떤 교육 시스템들을 하나씩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기반한 교육 활동이 이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크 같은 경우에 학습 과정하고 증명서를 분리를 시켜서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과정을 여러 개 이수를 하면 증명서를 수여받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도 비슷한 경우죠. 정보 집약적 산업이고 고도로 분화돼 있고 극단적 정보 비대칭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진도 많이 일어나고 시간과 자원이 많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통신기술의 발달로 점차로 플랫폼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형태의 의료 플랫폼의 메디캐스트라는 게 있고요. 여기도 이것도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보험처럼 일정 정도 얼마를 내면 아무 때나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앱을 통해서 증상이 입력하면 요 메디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내에 의사가 도착을 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웨어러블 기기하고 연동이 돼서 요 정보들이 전부 다 이제 의사한테 통보가 되고 병원으로 통보가 되고 의사들은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질병 치료를 할 건지 환자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현재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의료 데이터들을 잘못하면 이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을 분산시켜서 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서로 이제 달라지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보면 이제 건강검진을 저희는 매년 받도록 돼 있는데 받을 때마다 다른 병원에 가면 그게 항목들이 달라가지고 서로 호환이 안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이제 데이터 유지가 돼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특히는 이제 병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잘 공유를 안 하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자기 환자를 다른데 뺏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속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잘 협조가 이루어져서 이 부분이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이 완화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규제가 잘 해제가 안 되는데, 규제 완화가 안 되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 한번 해보고, 그게 잘 되면 서로 이제 공유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바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여기도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측정하고 전송하고 분석해서 에너지를 관리를 하는데 아주 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었는데 향후에는 플랫폼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고요.
지금 그런 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풍력 발전이 지금은 되게 큰 풍차들이 있잖아요. 네, 요즘에 나와 있는 이제 그 풍차들은 아주 그 선풍기만 해가지고 거기서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그 이제 공유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이 풍차의 효율성을 이제 높이는 거죠.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안 쓰면 그거를 그 다른 그 필요한 사람한테 남으면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게 결국 이제 플랫폼 모델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그렇죠. 금융도 그렇죠. 금융도 이런 부분이 되게 안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핀테크라고 그래가지고 뭐 금융 부분도 그 갈수록 플랫폼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토스도 말씀하셨었고 요즘에 카카오뱅크 뭐 이런 것들에서 갈수록 금융도 플랫폼화해서 가는 곳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의 지점이 계속 없어지죠. 이런 것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보험도 이런 게 잘 안 되다가 갈수록 이제 플랫폼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보다폰에서 저렴하게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물류 부분도 되게 쉽지 않은 거였죠. 정말로 자원지박적인 산업이죠. 페덱스 뭐 이랬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소요와 운영에 이제 분리가 되면서 이 물류 부분도 그 플랫폼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 물류 쪽에서 보면 트럭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회사가 아니고 각자 이제 자기가 이제 조그만 그 차를 사거나 아니면 뭐 오토바이 갖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요 앱을 통해 가지고 요 물류 부분을 많이 이제 해소를 하죠. 가끔 저도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오토바이에다가 휴대폰을 한 뭐 4개, 5개를 딱 세팅을 해놓고 누가 먼저 이제 그거를 채가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여러 개 콜들이 많이 뜨면 그거를 4개를 세팅을 해놓고 거기서 자기가 먼저 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통신 요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 여러 대를 쓰려면 그거에 비해서 그렇게 여러 대를 설치해 놓으면 자기가 먼저 이제 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휴대폰을 막 서너 개씩 설치해 놓고 그렇게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류와 소송, 뭐 고잭이라고 이런 이제 그 오토바이 형태로 물류를 플랫폼에 연결시켜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과 전문 서비스 이 부분도 아주 전문적인 일들인데 법률 서비스를 지금은 이제 AI가 도입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플랫폼에서 바로 법률 서비스를 받는 정형화될수록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노동도 그렇고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라든가 뭐 자영업 이런 부분들 뭐 전에 이제 번역 얘기도 했었는데 번역 부분도 온라인에 올려놓으면 거기서 누구나 그 자기가 번역을 해서 채택이 되면 돈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 돈을 못 받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갈수록 이런 것들까지 플랫폼 쪽으로 더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로 봐서는 과연 그러면은 어디까지 이거를 규제를 풀어줄 거냐 가장 이제 이런 이제 규제에 가장 많이 하고 하는 부분들이 정부 쪽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오픈 데이터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걸 하나 했었는데
그 소다비라는 이제 그 단체를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그 USC에서 컴퓨터 공학 하시는 교수님하고 KBS 아메리카하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한인 커뮤니티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서비스를 해주고 싶다. 근데 그러려면 서버 같은 게 필요한데 그 서버 공간을 누가 제공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KBS 아메리카 뭐 제가 그럼 우리가 그걸 대주겠다. 그리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그 업무 시간 이외에 얼마든지 이용하셔라.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해놨는데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각 LA 인근 지역에 한인이 얼마만큼 사는지, 직업은 뭔지 이런 부분들 데이터를 넣어놓고요. 그리고 그게 되니까 저기가 되더라고요. 그 선거할 때마다 한인이 인구가 얼만큼 되고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그 소득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딱 제시를 해주면 거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꼭 뭐 한인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인이 많이 되지도 않고 지역이 넓어도 근데 그 외국인들도 한인이 그 인구가 꽤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만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뭐 이런 부분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범죄율 시각화해가지고 그 애니메이션 하는 그 분이 뭐 시각화를 담당해서 데이터를 넣어주면 정말 보기 좋게 해줬던 게 있습니다. 이따 이제 수업 끝나고 그 사이트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정말 시각화가 이렇게 하는 것도 되는구나 막 그런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외국 그 신문들 보면 시각화해서 데이터를 딱 넣더라고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시간이 바뀌면 그 데이터도 그거에 맞춰서 또 바뀌고 이런 것들이 보여주던데 한국의 신문사들도 뭐 KBS 마찬가지로 KBS도 빅데이터 팀이 있어서 그런 거를 하고는 있는데 이 정형화된 어떤 그런 서비스라고 하면 그런 거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놓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가능한 것들이 이 정부에서 이제 데이터를 풀기를 시작했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구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파이썬이라는 소프트웨어 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를 제가 가져오고 그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시키고 그거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이 오픈 데이터가 많이 풀어질수록 사회가 투명해지고 어떤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인데요. 이게 안 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 항공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수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모든 부품에 이 칩을 하나 넣어놔가지고 걔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 모니터링하면 비행기가 안전하게도 가고 또 적기에 이제 수리를 할 수 있어가지고 정비 비용을 되게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가 중간에 문제가 됐을 때 어느 부품이 문제가 있다고 도착하는 공항에 얘기를 해주면 거기서 그 부품을 다 준비를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경유 시간 안에 그거를 바꿔 낄 수 있으면 항공기는 아무 문제 없이 이제 다시 다른 데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부품이 구해지지 않으면 이 비행기를 서야 된답니다. 그리고 서는 거를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비행기가 거기까지 또 와야 된대요.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IoT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갈수록 이제 플랫폼 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어떤 사이를 만들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갈수록 이런 플랫폼 출연해서 경제적인 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날 거고 이게 잘 되면은 새로운 가치가 창출이 될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데는 손실이 발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어떤 규제 완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든 사회든 개인 이런 부분들에 되게 많은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이제 최근 결론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또 시간이 거의 다 됐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수업이 마지막이네요. 김영원 선생님, 송영 선생님, 조홍태 선생님 발표 준비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이 발표만 하고 각자 이제 좀 말씀 좀 듣는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꼭 거의 30분에 다 끝내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는 좀 일찍 끝나면 여러분들 의견 좀 말씀 좀 많이 듣고 그 다음 주는 레프트를 내시는 날짜고 그 다음 주는 쫑파티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